사라지는 세계.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50에서 60km 정도 갈 수 있다. 이것은 전두엽에 다른 내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안의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좀 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과 시각 피질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는 우리 몸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마치 우리가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생각뿐이다. 이런 과정을 해리라고 디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우리 몸을 구분짓는 감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더 이상 주변 환경과 관련된 자신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과 분리된다는 점이다. 이때 조종자 전두엽은 모든 전화선을 차단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생각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두엽의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는 많은 신경망과 신경회로를 전두엽에 넘겨준다. 시냅스적인 자아와 연결이 끊기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 사물, 시간, 장소, 사건의 얽혀의 연합기억 및 그와 관련된 느낌과 함께 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나 외부 세계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자아와 관련된 기억을 잃고 정체성을 지닌 누군가가 아닌 무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을 잊는다. 대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에 빠질 때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우리가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섬세한 행위다. 최근에 나는 차 엔진이 고장이나 집 근처의 정비공에 갔다. 그는 그 지역에서 정비 분야의 권위자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큰 인상을 받았다. 내가 차의 상태를 설명하자 강렬함은 일종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와 내가 더 이상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인상을 받았다. 그가 시동을 거는 동안에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한쪽으로 귀를 기울여 있는 모습은 RCA 레코드 로고에 등장하는 강아지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들었던 핑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물었지만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먼 것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그 순간에 그가 자료를 분석하고 소음의 원인을 추측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차에서 나는 소리를 지난 30년 동안 일하면서 들었던 소리와 비교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경험이 신경세포들을 함께 활성화하였고 이 신경세포들은 결국 서로 연결되었다. 그는 의식의 흐름을 처리하는 신경망을 갖고 있었고 내 차의 문제를 진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예전에 차를 구입할 때 기술차가 차를 진단기기에 접속하던 일을 떠올렸다. 내 눈앞의 정비공은 그때 봤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기억을 가진 더 정교한 진단기기와 다름이 없었다. 두 기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다른 정보들을 차단해서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비공은 그것을 했고 내 차의 엔진은 그 이후로 고장나지 않았다. 내 귀에는 음악, 강아지 귀에는 또 나는 내 강아지 스카쿠스와 한겨울 저녁 불가에 앉아 있었다. 제임스 테일러를 틀어놓고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만든 이탈리안 소스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감탄하고 있었다. 스카쿠스를 쳐다보는 동안에 나는 강아지가 테일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음악을 즐길 줄 아는지 말이다. 분명히 강아지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 소리를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모든 생물이 진화를 통해서 환경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외부 환경의 자극에 적응하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특화된 생리 기능과 신체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수만 년에 걸친 느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보다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현재의 스카쿠스 즉 개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화하겠는가? 하지만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인간에 비해서 넓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음악은 전혀 듣지 못할지 모른다. 스카쿠스는 락앤롤을 원한 적이 없다. 아무 없을 것이다. 스카쿠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소리도 민감해진 것뿐이다. 이는 보호와 사냥을 위해서 환경을 평가하고 포식자를 감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것이 개의 삶인 것이다. 그렇다면 스카쿠스는 음악을 듣고 있을까? 어쩌면 스카쿠스의 뇌에는 제임스 테일러에 관한 혈흔가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음악은 너무 조화로워서 개가 들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스카쿠스의 뇌는 외부 세계의 변화 또는 혼란에 좌우된다. 그는 음악이 켜지거나 또 켜질 때는 그것을 들을지도 모른다. 혹은 꺼질 때나 켜질 때는 들을지도 모른다. 혹은 음악 소리의 크기가 달라질 때 주의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뇌는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은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뇌에는 그것이 소리가 아니다. 개의 뇌가 의식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마 당신 역시 컴퓨터 작업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는 옆자리의 전화벨 소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전화가 울리면 들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신의 전화는 당신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중요하고, 당신의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의 전화벨 소리만이 당신의 주의, 인식,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스카쿠스의 귀는 안테나처럼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포착하여 그것을 뇌로 옮긴다. 하지만 스카쿠스의 의식은 음악이 주는 자극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뇌는 음악을 꺼버린다. 그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의 전두엽이 이 새로운 소리를 어떤 의미로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의 뇌는 통합이 아니라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스카쿠스에게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버린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모든 정보가 우리 뇌 속에 이미 존재하여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관심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면 천재성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아지경. 당신은 운동 선수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경기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 선수 날아오는 공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골대가 쓰레기통처럼 커 보여서 절대 슛을 실패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소음이나 다른 선수들, 심지어 경기장조차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공과 방광이 골대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쳐다보면 다른 모든 시각과 청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말하자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아주 잠깐 무아지경에 빠진다 하지만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을 키우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고도로 집중하여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외에는 외부 자극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시간이 느려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지각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하여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와 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의 생각이나 행동, 사물로 옮길 때 그의 전두엽은 환경에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낼 것이다. 그의 뇌는 생각과 사실 사이의 관계에 100% 집중한다. 본질적으로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역사를 가진 자아가 아니다.
대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가 현재하고 있는 생각 또는 의지가 된다. 그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뇌와 마음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마음은 의지를 가진 채 학습하고 창조하고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된다. 전두엽이 그를 완전히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주의력 결핍 장애의 극복 가능성.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관심조차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주의력의 부족은 더 이상 농담거리가 아니다. 전두엽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데니얼 A. 먼이 실시한 6가지 주의력 결핍 장애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집중하려고 할 때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의 원인은 대체로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물론 그 밖에 덕역으로의 직접적인 충격을 포함한 머리 손상 때문인 경우도 있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예전에 마약이나 술을 과다 복용했거나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발달 과정에서 적절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신 영상학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들이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들의 경우 새로운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대신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집중할 때 그들의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할수록 집중이 중단될 때까지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 흐름은 더 나빠졌다. 주의력 결핍 장애의 증상은 사고나 수술로 전두엽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주의력 부족,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어려움, 조직력 부족, 쉽게 산만해지는 경향, 계획성 부족,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들은 뇌의 다른 피질에 연결되어 있는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내적 의지를 그들의 행동과 일치시키는 일, 새로운 과제에 집중하는 일, 삶을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겪는다. 예를 들어서 주의력 결핍 장애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과잉 행동 아동들의 절반 가까이가 중죄를 저질러서 체포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모든 과목 수강자의 반 이상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의 약 3분의 1은 학교를 마치지 못한다.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의 반 이상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진 부모의 이혼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3배나 더 높다. 영상의학의 발달과 함께 몇몇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뇌의 지휘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뇌 전체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저 뇌의 다른 여러 중추가 과잉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 전두엽이 뇌의 모든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일어난다. 주의력 결핍 장애의 권위자인 임상신경학자가 에이먼 박사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장애의 증상은 뇌의 다양한 이미지 패턴과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과 장도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는 미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DHD 환자들은 교실에서 통제불능의 행동을 보이거나 집안의 규칙에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기도 한다. 전두엽의 기능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ADHD 환자들이 충동적인 생각에 대한 반응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쉽게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인 흥분은 아드레날린을 폭주시키기에 충분하다. 아드레날린의 폭주는 그들의 뇌를 잠시 동안에 각성시키지만 일단 아드레날린이 다 떨어지고 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공급할 때 더 큰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계획에는 내 패턴에 맞춘 다양한 약물을 통한 치료법이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는 저희의 결핍장애의 진단과 치료의 놀라운 발전을 보아왔으니 말이다. 전도역과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하는 특징 중의 하나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충동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관한 논쟁은 이 장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다. 하지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전도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도협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근거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 만약에 우리가 기억에 근거한 선택을 한다면 전도협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의 범위 밖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면 전도협은 고조된 상태가 된다. 연구자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전도협이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맞고 틀림과 같은 분명한 선택이 아니라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 그들의 선언을 근거로 선택하게 했다. 뉴욕대 거대학의 엘코넌 골드버그 교수가 진행한 실험은 전도협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하학적인 문의를 보여주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미리 맞고 틀린 답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시켰다. 그는 그들의 선택과 반응은 단순히 개인의 선호 문제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번의 실험을 할 것이며 두 실험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여기에 이 실험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골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실험에 참가시켰다. 한 집단은 신경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다양한 종류의 뇌 손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박사는 전도협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을 체계화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 반해서 뇌의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다. 뇌 손상을 입은 적이 없는 참가들이나 전도협이 아닌 뇌의 다른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과 달리 전도협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골드버그 박사는 이 실험을 좀 더 발전시켰다. 그는 전도협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보기와 같은 비슷한 것과 보기와 가장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 건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조군에도 같은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익숙함에 관한 가장 단순한 실험으로 애매모호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는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전도협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 역시 과제를 완수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낸다. 하나는 전도협이 자유의지로 의사결정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 개인이 하나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할 때 더욱 그렇다. 두 번째로 전도협은 단순히 맞고 틀림을 가리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때만큼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 연구는 또한 우리가 DNA 신비절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전도협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준다. 즉 전도협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익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된 선택을 하는 셈이다. 우리는 전도협을 통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대신에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억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에 의지한다.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는 전도협의 활동이 거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전혀 아니다. 단지 패턴의 인식과 반응일 뿐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일을 할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공화당과 민주당 성공과 실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도협이 손상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익숙한 상황을 인지할 때 그가 관련된 신경망을 활성화한다면 결국 고정된 신경회로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자유의지 대신에 우리는 자동적인 프로그램과 연결된 반응을 시작하지는 않을까? 내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광고는 상품에 대한 기억을 우리 뇌에 영구적으로 각인시키는 반복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건을 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필요에 맞는 가장 떠올리기 쉬운 신경 패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여기에 자유의지란 없다. 대신에 이미 프로그램화된 패턴의 정해진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 알고 모름의 선택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뇌에 회로로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아는 것과 이미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저 순간의 만족과 안도감을 위해 설계된 자동적인 반응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은 전두엽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전두엽 학습. 우리는 현대 교육 체계에서 시행되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암기한다. 시험을 볼 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정보를 토해내는 것이다. 본래 어떤 것을 공부하고 기억하는 데는 전두엽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는 전두엽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작문 시험 같은 평가에는 전두엽 활동이 더 많이 요구된다. 정해진 답이 없는 개방형 질문을 받을 때 학생들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동안 배운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두엽을 최대한 사용한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소크라테스식 학습법은 우리를 상자 밖으로 끌어내고 그동안 사실이라고 해왔던 것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것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는 암기식 교육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네, 전두엽에 대한 학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두엽과 진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물건을 지하 창고로 옮기고 계단을 내려갈 때 전등에 머리를 부딪히고 통증을 느낀다. 지하에 나오면서 짜증스러운 눈길로 전등을 보며 그것이 천장이 얼마나 낮게 달리는지 확인한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옮겨야 할 물건을 챙긴다. 이번엔 계단을 내려오면서 당신은 동료와 지난 밤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전구에 대해서 깜빡하고 또 머리에 부딪히고 만다. 부딪힌 데를 또 부딪혀 더 아프다. 이번에 멈춰서 그 전구를 기억하고 다음번엔 주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리고 당신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전두엽에 지시한다. 세 번째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내 의식여가 몸을 숙이라고 당신에게 상기할 것이다. 전두엽은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능력을 줌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결과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이 확대된다. 이런 생물 종이 외부 환경의 자극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동일한 외부 자극에 살아남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이 종의 적자 생존이며 모든 종들에 나타나는 선형적이고 느린 진화의 과정이다. 전두엽은 인간으로 하여금 느린 진화의 과정과 대부분의 종이 적용되는 적응 과정을 뛰어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비선행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전두엽이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의도적으로 의식하기, 오랫동안 집중하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할 수 있는 것은 결단력, 더 잘하기, 미래를 기억하고 매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기 계획, 자의식 강화,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 통제가 잘 된 행동,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계획을, 또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이상을 유지하는 능력, 외부 세계에나 필요에 상관없이 꿈과 목표,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
어떤 것이든 실행할 수 있는 집중력,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기, 자신만의 개성. 자, 다음은 전두엽이 완전히 기능하지 않을 때 되거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무관심, 게으름, 감흥이 없어. 같은 것, 일상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열망,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쉽게 산만해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행동과 과제의 완수가 불가능하고, 또 반발적이고, 이런 전두엽이 기능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네요. 정신이 경직되고 변화를 싫어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고,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없고, 비조직적이고 충동적이고 매우 감정적이고 부주의하고 다른 선택을 고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자, 우리는 아마 양쪽 특징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특질이라는 속단 아래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기 완성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너무 무계획이야. 나는 충동적이야. 나는 게을러. 등등등등. 나는 무엇이 하는 나의 상태는 일까지라는 표현의 줄임인데, 우리는 이제 마음의 작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왔을 뿐이다. 우리는 자연히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두엽이라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 장에서 전두엽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활용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